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평양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이었죠. 새벽 3시 응급실로 한 아이가 실려왔어요. 10살 남짓 된 여자아이였는데 온몸이 차갑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 수혈이 필요해요. 제가 병원장에게 급히 말했죠. 하지만 병원장은 고개를 젓더군요. 약품도 부족한데 무슨 수혈이야. 그냥 데려가라고 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간호사 언니 아파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혈팩은 병원장실 냉장고에 몇 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간부들을 위한 거라고 하더군요. 평범한 주민의 아이에겐 쓸 수 없다는 거였죠. 제발요, 병원장님. 이 아이 살릴 수 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내가 책임질 거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이의 엄마가 제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밖엔 말이에요. 그 순간 아이의 손에 힘이 빠졌어요. 작은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피 묻은 제 손으로 아이의 차가운 손을 어루만지면서 말이죠. 엄마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왜요? 왜 우리 딸을 못 살려줘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왜일까요? 왜 이 아이는 죽어야 했을까요? 남조선은 애들 안 죽인다더라. 복도에서 들린 어떤 간호사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어떤 곳에선 이런 아이들이 죽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간호사복에 여전히 핏자국이 남아있더군요. 간호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던 처음 그 마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제 앞에서 죽어갔어요. 약이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유는 항상 있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어떤 날은 5살짜리 남자아이가 왔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 해열제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물수건으로 열 내려. 병원장의 지시였어요. 그 아이도 새벽에 숨을 거뒀습니다. 또 어떤 날은 교통사고로 다친 중학생이 실려왔어요. 수술이 필요했지만 전기가 나갔습니다. 언제 들어와요?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는 응급실 침대에서 차가워졌어요. 저는 간호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제 일이라고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작은 손들이 차가워지는 순간들이 계속 반복됐죠.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꿈꿔왔던 일일까요? 그런 날들이 몇 달 더 지나갔을 때 남편 창호가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경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당황했죠. 창호는 군대에서 제대한 후 별다른 일 없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남한으로 가는 거야. 남한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창호는 진지했어요. 여기 있으면 우리가 먼저 죽어. 너도 병원에서 매일 보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했죠. 잡히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창호가 뭔가를 꺼내더군요. 작은 USB였습니다. 이거 한 번만 봐. 창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호기심이 생겼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밤중에 몰래 USB를 봤어요. 거기엔 나만의 병원 다큐멘터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깨끗한 병실, 최신 장비들,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서 퇴원하는 모습들이요. 화면 속에서 한 간호사가 말하더군요. 여기선 환자가 먼저예요. 돈이 없어도 일단 치료합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영상 속 응급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가 실려와도 의사들이 당황하지 않더군요. 차분하게 검사하고 필요한 약을 바로 투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집에 갔습니다. 저런 곳에서 일한다면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간호사다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진짜 간호사 말이에요. 하지만 의심도 들었습니다. 창호가 어떻게 이런 걸 구했을까요? 어디서 났어요, 이거? 물어봤지만 창호는 대답을 피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는 거지. USB 속 영상에서 본 한국산 의료용품들이 기억났어요. 주사기 하나도 우리가 쓰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정교했어요. 거즈도 비닐장갑도 마찬가지였죠. 창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기 가면 너도 진짜 간호사가 될 수 있어. 아이들 살리는 간호사 말이야.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영상 속 한국 병원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호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탈북 경로며 남한 도착 후 절차며. 당신 혹시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물어봤지만 창호는 그냥 웃기만 했죠. 미경아, 넌 너무 많이 생각해. 기회는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 창호의 말에는 뭔가 조급함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어떤 날 밤 창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물어봤더니 친구 만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창호한테 그런 친구는 없었어요. 점점 의심이 커졌지만 한편으론 희망도 생겼습니다. 정말 남한에 가면 달라질까요? 정말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죽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만 볼 순 없다고요. 설령 위험하더라도 한 번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가봅시다. 제가 말하자 창호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탈북 당일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호가 정해준 시간에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새벽 4시 두만강 근처의 어둠 속에서 창호를 기다렸죠. 잘 왔어. 창호가 나타났을 때 뒤에 낯선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브로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창호와 그 사람들이 너무 친숙해 보였거든요.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하기엔 말이죠. 여기 돈이야. 창호가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브로커 중 한 명이 웃더군요. 이미 다 정리됐어요. 걱정 마세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강을 건너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창호에게 속삭였지만 그는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익숙해 보였거든요. 조심해서 걸어요. 여기 돌이 많아. 브로커가 저를 챙겨주더군요. 그런데 창호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국경을 거의 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서라. 고함 소리가 들렸죠.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뛰어. 창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창호가 저를 밀쳤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사이에 창호와 브로커들은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어요. 창호야.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비대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꼼짝 마. 총구가 제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미끼였습니다. 창호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는 미끼였던 거죠.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남편은 어디 갔어? 경비대원이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에 목이 메었거든요. 13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요? 구금소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계속 조사받았어요. 누가 시켰어? 어디로 가려고 했어? 하지만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창호가 전부 계획한 일이었거든요. 어떤 날 밤 간수가 제게 말하더군요. 너 남편 브로커였어. 몇 년째 사람들 넘겨주고 돈 받아먹던 놈이야.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이상한 행동들, 너무 자세한 정보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창호는 이미 몇 번이나 남한을 오갔다는 거였습니다. 저를 두고 혼자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처음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왜 부인을 데려갔어?
조사관이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창호의 대답은 더 끔찍했어요.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요. 간호사 출신이면 값을 더 쳐주거든요. 저는 상품이었습니다. 창호에게 저는 돈벌이 수단이었던 거예요. 13년의 결혼 생활이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 갑자기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군요. 어디로요?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동안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아마 공개 처형장으로 가는 거겠죠. 하지만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랐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이에요. 곧 남한으로 가실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에서 저를 구출해 준 거였습니다. 북한에 있는 정보원들이 제 상황을 보고했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구출 작전을 벌인 거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그 여자가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정말 남한에 온 걸까요? 눈을 뜨니 천장이 새하얗더군요. 형광등도 깜빡거리지 않고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북한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냄새부터 달랐거든요.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뭔가 깨끗한 냄새였어요. 괜찮으세요? 제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쉬어서 소리가 나지 않았죠. 간호사가 물컵을 가져다 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물을 한 모금 마시니 목이 좀 나아졌습니다. 여기가 정말 남한인가요? 네, 서울 강북 삼성병원이에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한에 온 거였어요. 창호 없이 혼자서 말이죠.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침대 옆 모니터에서 제 심박수가 실시간으로 나타나더군요. 수액도 자동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는 장비들이에요. 간호사가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체온계도 귀에 대기만 하면 바로 나오더군요. 며칠 후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많이 나아지셨네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원이라니.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설명해 줬어요. 탈북자들을 위한 시설이 따로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 환자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어디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더군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간호사셨다고요? 여기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자격증 인정받으시면 돼요.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수간호사 박수진이 설명해줬어요. 제가 간호사였다는 걸 알고 더 관심을 가져주더군요. 어떤 날은 응급실을 구경시켜줬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실려와도 의사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더군요. 바로 검사하고 필요한 처치를 했어요. 저 아이는 어떻게 돼요? 제가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수술받고 완전히 나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아이가 죽지 않을까요? 며칠 후 그 아이를 다시 봤어요. 정말 멀쩡하게 걸어 다니더군요. 엄마 손을 잡고 웃으면서 말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였구나. 선생님도 여기서 일하시면 그런 아이들 많이 살리실 수 있어요. 박수진이 말했어요. 선생님이라고.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저 같은 평범한 간호사는 그냥 이름으로 불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더군요. 정말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경험도 많으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을 봤어요.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나더군요. 북한에서는 밤이면 캄캄했는데 여기는 밤에도 이렇게 밝구나. 여기서는 정말 아이들이 안 죽는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USB에서 봤던 그 영상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었던 거예요. 창호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론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비록 저를 이용했지만 덕분에 이곳에 올 수 있었거든요. 이상한 운명이었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박수진에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여기서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정말 과거를 털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기서 진짜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사회제도도 익혔죠.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 아이들이 자꾸 나타났어요. 제 손을 붙잡고 간호사 언니, 왜 날 버리고 갔어요? 하고 묻더군요.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룸메이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교육 과정에서 간호사 자격 취득에 대해 배웠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상담사가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과연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저는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 제가 여기서 간호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꾸 의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견학을 갔어요. 서울 대병원이었습니다. 소아과 병동을 둘러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모두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여기 애들은 다 나을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니까요.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을까요? 아니에요. 포기했었죠. 시스템 탓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괴로웠습니다. 어떤 날 밤 참을 수 없어서 상담사에게 털어놨어요. 제가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아이들을 못 살렸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랬던 거죠. 상담사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환경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거든요. 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다들 당황하고 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달려갔습니다. 119 불러요. 저는 할머니의 맥박을 재고 기도를 확인했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호흡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죠. 괜찮아요. 곧 병원 가실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그때 누가 내 손 잡아줬지?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저예요, 할머니. 아이고, 고마워라. 내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했던 일들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비록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못 살린 아이들도 있었지만 제가 있어서 위로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선생님, 간호사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맞는 말이었어요. 북한에서도 저는 아이들 곁에 있어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아줬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며칠 후 간호사 준비반에 등록했습니다. 정말 하실 거예요? 상담사가 확인했어요. 네, 하겠어요. 이번엔 정말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요. 공부는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북한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책을 봤어요.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마다 그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이 따뜻했다는 그 말이요. 그리고 꿈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여전히 북한의 아이들이 나타나지만 이제는 다른 말을 하더군요. 간호사 언니, 거기서 다른 아이들 살려줘요. 눈물이 났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그래, 제가 여기서 다른 아이들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북한 아이들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고요. 하나원을 수료하는 날 상담사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분명 좋은 간호사가 되실 거예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정말 그럴까요? 새 출발을 앞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최선을 다하자.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 드디어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제가 다시 간호사가 된 거였어요. 첫 출근지는 강북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박수진 수간호사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처음엔 요양병원에서 적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배려였죠.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13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북한 병원의 그 냄새, 그 분위기.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정미경 선생님이시죠? 저는 이찬우예요. 젊은 남자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선생님이라고. 아직도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투리가 좀 있으시네요. 어디 출신이세요? 찬우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북한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아, 그러시구나.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업무를 배웠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환자 기록부터 약물 관리까지 다 전산으로 처리하더군요. 이게 다 컴퓨터로 돼요? 제가 신기해하자 찬우가 웃었어요. 요즘 누가 손으로 써요? 미경 선생님 컴퓨터 할 줄 아시죠? 다행히 하나원에서 배워뒀어요. 첫 환자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김복래 할머니였는데 중풍으로 입원하신 분이었어요. 새로운 간호사구나. 어디서 왔어? 말씀이 어눌하셨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 표정이 변했어요. 빨갱이 간호사가 날 돌본다고. 충격적이었지만 이해했어요. 할머니 세대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욕창 예방을 위해 자세도 바꿔드리고 말씀도 들어드렸어요. 할머니, 불편한 곳 없으세요? 처음엔 대답도 안 하시더니 점점 마음을 여시더군요. 야, 너. 일은 잘하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날은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신 거예요. 다른 간호사들이 당황할 때 저는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산소 농도 높이고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려요. 제가 지시하자 모두들 따라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는 무사히 안정을 찾으셨죠. 그 모습을 본 박수진 수간호사가 말했어요. 역시 경험이 다르시네요. 응급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칭찬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신입 간호사 송지영이 저를 불편해하더군요. 왜 우리보다 빨리 승진하는 거예요? 하고 동료들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낯선 사람이 와서 인정받으면 질투가 날 수도 있죠. 어떤 날 밤 김복래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미경아, 고마워. 뭐가요, 할머니? 처음엔 널 싫어했는데 생각해보니 넌 그냥 사람이더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사람이라고. 그냥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신 거죠. 며칠 후 소아과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응급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미경 선생님이 가시는 게 어떨까요? 박수진이 추천해줬어요. 정말 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소아과는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물론이죠. 실력도 있으시고 아이들한테도 좋으실 것 같아요. 소아과 첫날 신생아 중환자실에 배치됐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한에서 못 살린 그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이 아기는 어떤 상태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의사가 설명해줬어요. 미숙아인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살릴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작은 아기도 살릴 수 있는 걸까요? 며칠을 지켜봤어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최고의 장비로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기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체중도 늘고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모든 의료진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정말 해냈구나. 정말 이 아이를 살렸구나. 이런 감정은 북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간호사복을 입은 제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간호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을 살리는 진짜 간호사 말이에요. 고마워, 북한의 아이들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부터 열심히 살릴게.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소아과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정미경. 뒤돌아보니 최윤재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저를 한국에 정착시켜준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최윤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미경 씨, 창호 씨 기억하시죠? 갑자기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제가 말을 못 끝내자 최윤재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잡혔어요.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창호가 한국에 있다고요? 언제부터요? 몇 년 전부터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대규모 브로커 조직이 걸리면서 함께 잡혔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창호가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럼 저를 버리고 혼자 먼저 온 거잖아요. 만나보시겠어요? 왜 만나야 하는데요? 저는 화가 났어요. 13년 만에 들리는 소식이 이런 거라니.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마 창호 씨가 미경 씨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만나야 할까요? 그 배신자를 다시 봐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어요.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13년간의 분노를 말이에요. 구치소 면회실에 들어섰을 때 창호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많이 늙었더군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얼굴도 수척했어요. 하지만 미안해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미경아. 창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잘 지냈어? 잘 지냈냐고요? 저를 미끼로 쓰고 버린 주제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뭔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화났구나. 그럴만해. 창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살아남으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저는 죽어도 되는 거였어요? 내가 잡히더라도 한국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실제로 그랬잖아.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 계산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저를 미끼로 쓸 생각이었다고요? 미끼는 아니었어. 그냥 보험이었지. 보험이라고 했어요. 저는 창호에게 보험이었던 거예요. 13년 결혼 생활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됐다는 거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미경아,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야. 다시 시작해보자. 창호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는 이미 새로 시작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들을 살리고 있다고요. 창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간호사? 북한에서 하던 그 일을 또 해? 네,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정말 아이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당신이 모르는 세상이에요. 창고가 비웃었어요. 그래봤자 너도 탈북자잖아. 여기서 무슨 대접을 받겠어?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대접받고 있어요. 동료들이 저를 인정해줘요. 믿기지 않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그렇게 대해줄 리 없어. 창호는 끝까지 삐딱하게 생각하더군요. 아마 자기 경험만으로 판단하는 거겠죠. 당신은 브로커로 살면서 사람들을 속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는 거고요. 창호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럼 나만 나쁜 놈이야? 나도 살려고 그랬던 거라고. 살려고요? 그럼 저는 죽어도 되는 거였어요? 미경아, 세상이 그런 거야.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라고. 정말 끝까지 뻔뻔하더군요.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날 버렸지만 난 이제 사람을 살려. 그게 우리 차이예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미경아, 가지마. 우리 다시. 창호가 애원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면회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어요. 드디어 정리됐구나. 13년간의 분노와 원망이 말이에요. 최윤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힘드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어요. 정말 끝났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호 씨는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그럴만해요.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당한 간호사 정미경이었죠. 창호 없이도, 아니 창호 때문이 아니라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 편지는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사무실에서 제게 전해준 봉투를 받았을 때는 뭔지 몰랐어요. 발신인도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편지를 열어보니 예쁜 글씨로 쓰인 한글이 나왔어요. 정미경 선생님께. 누가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걸까요?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해요. 7년 전에 선생님께 치료받았던 환자예요. 7년 전이라. 제가 처음 소아과에서 일할 때군요. 하지만 김민수라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마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미숙아였거든요. 미숙아라고요? 갑자기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작은 아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저를 돌봐주셨어요. 엄마가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밤새 제 옆에서 지켜주셨다고 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아기가 이렇게 컸구나. 정말 살아서 편지까지 쓸 수 있을 만큼 자랐구나. 믿기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괜찮아, 민수야. 누나가 여기 있어라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나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엄마는 선생님이 엄마 같았다고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엄마 같았다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편지 끝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모습이었죠. 건강해 보였어요. 정말 그 작은 미숙아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지금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좋아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나중에 커서 선생님처럼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죠.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날 오후 박수진 수간호사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이런 편지를 받으셨구나. 정말 보람 있으시겠어요. 네, 정말 꿈 같아요. 제가 돌본 아이가 이렇게 자랐다니. 미경 선생님이 얼마나 정성껏 돌봐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박수진의 말에 더욱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못 살린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 아이들도 지켜보고 있을 거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여기서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걸 기뻐할 거야.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응원의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응급 환자가 왔어요. 5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교통사고로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살리기 어려웠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의료진이 총동원됐어요. 응급수술도 바로 이루어졌고 최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그 아이를 돌봤어요. 아가야, 괜찮아. 언니가 여기 있어.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면서 7년 전 민수를 돌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아이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언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기적이 일상이었어요. 아이 부모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딸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의료진 모두의 노력이에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그날 오후 김복래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퇴원하신 지 한 달 만이었어요. 미경아, 보고 싶어서 왔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 많이 회복되셨어요. 걸음걸이도 훨씬 나아지셨고 말씀도 또박또박 하셨어요. 다 내 덕분이야. 정성껏 돌봐줘서. 할머니께서 잘 따라해 주셔서 금방 나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줘서야. 처음엔 널 싫어했는데. 미안했어. 할머니의 사과에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해해요. 아니야, 미안해. 넌 정말 좋은 간호사야. 북한 사람이건 남한 사람이건 상관없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곳에 속하게 됐구나. 더 이상 북한에서 온 간호사가 아니라 그냥 간호사 정미경이 된 거예요.
퇴근길에 병원 소아과 앞을 지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 건강하게 웃고 있더군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편지 덕분에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 감사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민수의 편지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기뻐. 선생님도 계속 열심히 할게. 편지를 쓰면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아이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간호사로 말이죠.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13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오히려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미래만 바라보는 간호사 정미경이었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